그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차가 스스로 운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운전자들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뀌는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지금까지 운전하려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주 좋은 사람은 문자를 하면서 운전할 수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정말 거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졸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차가 스스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차 공간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누울 수도 있고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차와 이 어떤 이 IT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병합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LA 갔을 때 정말 재밌는 걸 봤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백화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샤넬이 있고 뭐 구찌가 있고 이렇게 샵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다가 갑자기 테슬라 매장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 샵이 밖에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그 차 세대만 딱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말로만 듣던 테슬라. 테슬라 뭔지도 아시죠? 전기 자동차 아닙니까? 테슬라를 한번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외관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문이 열려있는데 안을 봤더니요. 핸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자동차의 개념이 앞에 뭐 계기판들이 잔뜩 있고 이쪽에 이제 조종하는 어떤 판넬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기아가 있고 뭐 브레이크가 있고 그냥 운전대가 있고요. 옆에 한 21인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게 옆으로 세워져서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내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앞에 이 엔진룸 있죠? 엔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IT 기반으로 차를 움직이는 것에 연료가 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좀 크긴 하지만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부품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트렁크가 뒤에만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트렁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00분의 1인가 1000분의 1로 부품을 줄였다고 하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모니터 패널 하나로 자동차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니터 패널이 이제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뭐 이제 옆에 유리창에도 이제 그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다가 내가 오늘 구두를 사러 나가고 싶은데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쫙 뜨는 거예요. 어느 브랜드의 구두는 어디서 팔고 또 어디 있고 또 싼 게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쫙 뜹니다. 그럼 내가 딱 클릭하면 쭉 가다가 이제 자기가 자동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봤죠.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환하는 시스템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집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약간 시트만 잘 이렇게 보완을 하면은 굳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게 그 차와 집이 구별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차장의 개념이 바뀌겠죠? 주택의 개념이 바뀌겠죠? 도로의 개념이 바뀌겠죠? 이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부수적인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의 개념이 바뀔까요? 가족의 개념이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거 환경에 따라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얘기가 지금 일반적이지만 핵가족이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핵가족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일반적이죠. 지금 새롭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어떤 개념이 뭡니까? 1인 가족 시대입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가구의 40%가 1인 가구다. 혼자 사는 가구.
스웨덴은 이미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주택 정책을 이제는 1인 가구가 최우선. 그래서 그런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아파트를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공동 식당이 있고 어떤 공동 생활 구역이 있고 새로운 가족, 패밀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해나갑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 생활이 바뀌니까.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자동차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엄청난 지금 이 기술 융합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와 이런 소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벤츠를 전기 자동차를 지금 개발한 이 디터 제체라는 벤츠 회장이 굉장히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공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짧게는 10년, 우리가 10년 예상하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렇게 빨리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일반화가 되면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끌고 있는 차가 마지막 디젤 자동차, 마지막 가솔린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삶과 개인의 삶과 산업, 심지어는 국가 체제, 정부 체제에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몰려오고 있고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촛불 시위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비리들과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SNS 때문입니다. 정보가 공유가 되고 또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은 억울할 거예요. 옛날에 했으면 안 당했을 건데 지금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바뀌었어. 이미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어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일부분의 모습이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 20년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AI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봤는데 알파고 때문에 와, 이 사람 천재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누구죠? 그 배우? 갑자기 이름이 톰 크루즈. 탐 크루즈죠. 톰 크루즈가 아니라 탐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메이트릭스라든지 이런 지금 세상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 자체의 속도가 빠르고요. 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인류는 수만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10,0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러나 불과 100년 만에 1차 산업혁명이 끝났고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그 기간이 더 짧아졌어요.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3차 산업혁명이 불과 지금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40년, 한 20, 30년 잡잖아요. 그렇게 빨랐는데 4차 산업혁명 훨씬 더 지금 빨리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SNS 다 하시는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개별적인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부터는 포괄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혁명입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인지컴퓨터. 여러분 구글이 가장 잘 나가는 로봇 회사의 그 주식들과 소유권들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거의 다 그냥 사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도 원래는 구글이 아니었죠.
그 영국의 그 몇몇 그 천재들이 만든 회사인데 구글이 샀잖아요. 지금 왜 구글이 그런 걸 삽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왜 아마존이 그렇게 드론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있죠? 전혀 별개죠? 여러분 왜 삼성이 삼성병원을 만들었을까요? 삼성이 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영역을 넘어들고 분야를 넘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산업이 더 깊이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죠. 또 일어날 때마다 더 강력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스템도 변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가 이제 재미교포 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셔서 LA 사시는 분인데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스타워즈 로그원을 못 봤다고 스타워즈를 보고 싶다고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구로동에서 영화를 보고 여기 이제 신촌 쪽에 이제 숙소가 있는데 전철을 타고 신촌역까지 왔습니다. 근데 신촌역에서 저쪽 연희동의 거리가 멀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는 택시를 타면 되겠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밤에 택시 잘 안 서주는 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로만 가는 거.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옷도 얇게 입고 나가가지고 그 한 30분 동안 택시를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연희동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그래가지고 감기에 흠뻑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에 우버가 없냐. 미국에 가보니까 우버가 너무 일상화가 돼 있더라고요. 왜 한국에 우버가 없는지 자기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언젠가 되겠죠. 그러면 우버 택시가 만약에 보편화되면 이 교통 산업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산업 시스템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소비하는 방식, 새롭게 생산하는 방식이 창출이 됩니다. 뭐 단순히 우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정체성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생산, 소비, 유통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한꺼번에 바꿔놓고 있어요. 산업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핀테크 나왔죠? 블랙체인 나왔죠? 앞으로 5년 내에 금융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산업 분야예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로봇이 어떤 생산업에서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에서 로봇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이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축이 하나의 월스트리트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각 그 굴지의 회사들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주가 환율이나 어떤 뭐 이런 이게 금융 상품의 가격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이 경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이 사람들 파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잘려나가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들 2,000명이 하루 종일 분석할 것을 1분 만에 분석을 해낸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대로 투자를 하고 그대로 자금을 운영시키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들 왜 고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 완전 금수저와 같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다 막 지금 파리 목숨이 되어가고 있어요. 산업 판도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500만 개 종류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알파고가 이세돌
그 구단을 뭐 무참하게 이길 때 그 받았던 그런 충격,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1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계에 가서 기계를 망치로 때려부시고 모래를 붓고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단편적인 예고에서 이건 이제 노동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 한 단면이긴 하지만 이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컴퓨터 때려버리고 싶은 거죠. AI 막 때려버리고 싶은 거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변화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변화가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맞추어 나가고 대응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나 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만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가요 더 효율적이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세상이 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되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증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가들이 주어질 거예요. 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비행기에서 그런 영화를 봤어요. 미래 사회에 대한 영화인데 돈이 뭐냐면, 화폐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생체에 여기 딱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1시간 일을 하면 10,000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1시간 일을 하면 10,000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시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질에 따라서 이제 받는 이 시간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갑부들은요 거의 무한대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도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한 잔을 사도 시간으로 사고, 집값을 내도 인타임이라는 영화, 집값을 내도 그렇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또르륵 해서 제로가 딱 되면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러면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담 너머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어쩌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기고 나머지 다수는 또 전락될 수 있는, 빈곤층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제가 이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좀 나름대로 조금 공부하면서 본 것은 제가 잡은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융합입니다. 단순히 그냥 퓨전 정도가 아니라 컨버전이죠, 컨버전.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융합입니다. 이미 학계하고 산업계에서는 융합에 대한 깊은 연구가 계속 시도되고 있죠. 그리고 이 융합은 단순히 기술 차원의 융합으로 멈추지 않고 뭐예요?
정신세계 차원의 융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죠. 또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떤 융합과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융합의 결과가 여러분 뭘까요? 저는 지금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그 융합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사인 같은 거죠. 상징 같은 거죠. 뭘까요? 돌연변입니다. 그럼 엑스맨의 주인공들 다 돌연변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블의 히어로들 사실은 다 돌연변입니다. 근데 뭐야? 다 히어로들이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천대받고 숨어지던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돌연변이가 히어로가 되고 돌연변이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융합 A와 B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C, D가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개념, 산업, 기술, 심지어는 존재, 실제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융합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무엇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융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소통입니다. 서로 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뭐가 되겠어요? 소통이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융합의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다루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개념의 이 소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과 깊이와 넓이와 폭의 그런 소통을 우리가 예측하고 봐야 돼요. 어떻게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소통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을 잘 하게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첫 번째는 융합,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 뭐냐? 사람들이 생명이 늘어나고 건강해졌는데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별한데 나의 어떤 잔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여건들이 또 주어지고요. 또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런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예술, 창작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에너지가 쏠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DNA 자체가 융합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성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가, 예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종교, 영성, 신비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이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기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준비해서 좀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또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인데 이건 누가 일으키시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클라우스 슈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분은 어떤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망할 것이다 라고 공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이분 같은 분들은 일종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조가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협박인 것이죠. 이것이 한계입니다.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걸 사람들은 굉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지만 이분 10월에 한국에 와서 12월인가 11월에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 만나고 그랬어요. 삼성 회장 만나고 이럽니다. 전 세계 가면 국빈 중에 국빈이죠. 모두가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 사람들의 그 라인 안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벌써 멈추게 하시면 그것이 멈춰버리는 거죠. 인류가 진화되고 진보되는 것들 이것은요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를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되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느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의성과 창조력의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신앙의 시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들판이 그만큼 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들판 휘어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제목은 너무나 설교 제목치고는 거창한데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그리고 맛봐야 하는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래서 이것이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있는데 이것을 담을 만한 새 부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여러분 창의력이 더 개발이 더 요구가 되고 융합과 소통이 요구가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요구가 되는 게 그것에 맞는 어떤 윤리적인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알파고 우리 지난번에 알파고의 쇼크가 있었죠. 근데 그 알파고를 개발한 친구가 원래 구글 멤버가 아닌데 구글에서 그 회사를 샀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구글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AI를 다루고 AI 시대를 다룰 만한 윤리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달라. 그것이 이 사람의 구글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것인지. 여러분 어떤 복제, 세포 복제, 체세포 복제 이런 것 지금도 굉장히 큰 윤리적인 이슈들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굉장히 큰 윤리적인 문제들이 야기가 될 것이에요.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준비돼야지 법으로 나오고 규정으로 나오고 뭐 시스템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없이 법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아젠다와 어떤 컨텐츠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 직장과 내 어떤 재질과 재능과 내 지혜와 지식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변호사도 계시고요, 여기 통일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일하실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 또 이제 언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저는 목회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 날 것인가의 그 물길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 더 높은 차원의 그 다음에는 영성이 다
당연히 요구가 될 것이에요. 전도서에 1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새롭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은 창세기 1장 1장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기술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팬시하게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수준이나 어떤 영성을 요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요, 뭐 엄청난 참 역설적인데 엄청난 새로운 어떤 이론과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고요. 뭐예요? 더 본질적이어야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본질적인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영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접목할 때 아무리 새로운 현실도 거기에서 대답을 찾아내고 환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첩하게 대처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 이것이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이것이 올해 주제, 내일부터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주제예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책임, 윤리,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죠. 왜? 우리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책 대단해 보이죠? 비쌉니다. 15,000원. 그러나 이 책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 이 시대에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하고 비본질이 만나면 무엇이 이길까요? 본질이 항상 이깁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옆에 연세대학교 주제죠. 주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맞죠?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두 가지가 뭡니까? 진리, 자유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만들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 걱정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예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그런 걱정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현실과 자꾸 부딪혀가면서 그것을 자꾸 찾아내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이 목에 줄 메인 그런 짐승들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변화될 시대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것을 신앙의 프리즘으로 보았을 때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제안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성경에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더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시대가 급격하게 변할 때가 없었습니까?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화할 때 어떨 때는 교회가 정말 잘 그것에 대응하여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안 좋은 열매들을 맺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7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부어주신다고 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 담고 사용하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 응답할 수 있고 우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이 세상을 오히려 좋은 곳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실까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에서? 본질, 말씀에서 나오나의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장식품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슨 책을 봐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고 어떤 누구를 만나고 네트워크를 아무리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삶, 가정, 또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일들이 잘 되면 정말 좋은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